집이면 집, 땅이면 땅. 당신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집땅지성 MC 월천대사 이전입니다. 드디어 토지 허가제가 해제되었습니다. 잠실 등지에 벌써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움직이신 분들이 계셨고, 또 재건축은 빠지는 것이 아니냐, 신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분분했는데 어디까지 풀리고 어디까지 해제될 건지 궁금했는데 이제 윤곽이 나왔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울 쪽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들이 꽤 있어요. 용산 이촌동 주변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고, 목동에도 있고, 강남 일대에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해제한 곳들은 강남 쪽, 송파, 그리고 삼성동, 청담동 이런 지역들 중심인데, 그쪽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한 305곳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91곳에 해제를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 없이 이제 거래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됐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가격이 연계돼서 움직인다는 건 검증된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막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난해 2024년에 가격이 회복된 곳들이 다 규제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한다라는 이슈는 있는 거예요. 뭐냐면 팔고 싶어도 매수자가 실제 거주할 거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이런 비교들을 제가 좀 해드렸습니다.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수요가 100, 그리고 공급이 100, 매도자가 100이라고 하면 이 100에 대한 것들을 50대 50으로 낮추는 거죠. 양 사이드를 다 낮추니까 가격은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을 다 줄이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면 수요도 100, 공급도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격 조절 기능은 균형점에서 만나니까 사실상 가격이 어떻게 상승할 거다 혹은 이거에서 떨어질 거다라는 건 없고, 거래량이 늘어날 거다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거래량은 매매 선행 지표니까 거래량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실제 꼭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다. 왜? 작년부터 원래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던 지역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도 오르고 있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설명드리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용어를 토지거래 금지구역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일정한 조건만 되면 허가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금 여력 있는 실수요자, 우리가 보통 전세를 살아도 막 2, 30억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 자금 여력되는 실수요자는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절 기능이 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일각에서 정말 이게 너무 눈에 가려졌던 것이 삼성동에 있던 아파트들, 청담동 일대, 삼성동 일대 있던 그냥 이제 재건축 아닌 아파트들은 우린 도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쪽에도 약간 거래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풍선 효과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이제 삼성동 이런 데 묶어두니까 반포로 가자, 잠원으로 가자. 여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이제 잠실동에 위치한 부분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겼던 거죠. 누구는 똑같이 비싼 지역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 레미안 원 시리즈들이 입주한 너무 인기죠. 그쪽이 사실은 반포 일대잖아요. 방배동도 최근에 분양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제일 비싼, 그러니까 평당가로 환원하면 압구정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그 개념에서 보면 여긴 왜 토어제가 아니지? 여긴 왜 토어제일까? 이런 의문점들이 드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그래서 삼성동으로 가서 투자를 하려던 분이 반포로 가는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둘 다 토어제가 아니면 원래대로 삼성동으로 가는 이슈는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요 증대 효과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동안 못 팔던 분들은 이제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놨는데 계속 안 팔렸던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토어제에 대한 걸 결국은 아까 저한테 이제 기자님들 전화하는 것처럼 가격이 오르는 이슈라고 이제 매도자가 인식을 하면 갑자기 3억, 4억 이렇게 올립니다. 지금 벌써 호가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안 팔려요. 또 일각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풀어줄 거면 다 풀어주지. 이 얘기 많거든요.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상징성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시 지자체 차원에서는 투기적인, 그러니까 어차피 가주가 들어오긴 하니까 실제 거주도 안 할 건데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한 번에 풀면
사실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투기 관리를 못했다라는 비판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순차적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푸는 일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지역은 이 토지 허가제 지역이었는데요. 이게 또 분양가 상한제랑 다 연관이 있는 지역들과 더 겹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난해 공급된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에 대한 자료가 떴는데요. 2천만 원대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대인 곳이 금천구, 구로구 딱 2곳밖에 안 남았고요. 평당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치구가 무려 10곳. 그래서 평당 분양가 1위 구역이 강남이 아니라고 해요. 서울에서 평당 2천만 원대 분양하는 게 더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작년에 이제 서울 평균이 4,800이거든요. 4,800이면 웬만하면 뭐 12억, 그러니까 전용 8사 기준 국민주택이 12억, 13억이 평균인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데이터는 너무 이제 구별로 이제 한정해서 보게 되면 금천 구로구가 2천만 원대라는 얘기는 분양이 나홀로 아파트 위주로 몇 개 했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실 필요는 없고 이 추세가 중요한 건데 설 전이죠. 설 전에 이제 제가 작성해서 발표했던 게 분양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졌습니다. 15년 만에 역전을 했고 서울 같은 경우는 6년 만에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분양가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렇게 거쳐오면서 당연히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싸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은 원래는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보면 새로 산 물건, 제품인데 일종의 이제 주택도 일종의 제품이잖아요. 만드는 거니까. 근데 새로 사는 게 옛날 10년 전 것보다 당연히 비싼 게 정상적인 시장 원리죠. 다만 청약이라는 실수요자만 혹은 3주택, 그러니까 3자녀만 해주는 그런 이제 제한 사항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때 이제 분양가를 좀 낮춰서 공급을 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분양가 규제도 많이 풀었죠. 뭐 추첨제를 확 눌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전년도에 평균 4,800 서울 기준, 그리고 그 전년도가 3,500이었거든요. 그래서 분양가만 1년 동안 3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급등이죠. 분양가만 1년 동안 37% 올랐으니까. 그리고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신 강남이 당연히 1위여야 되는데 왜 1위가 아니지? 라고 하는 건 지난해 1월에 이제 광진구에서 분양했던 포제스 한강. 여기가 이제 1억 3천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경쟁률이 6대1 정도 나왔습니다. 심지어 전용 8사 이런 거는 막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이랬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광진구가 1위를 그 해에 찍은 거죠. 근데 올해가 돼서도 그런 광진구가 1위냐? 그러진 않겠죠. 올해가 되면 또 다시 지금 강남 쪽에서 뭐 원페를라 분양했잖아요. 거의 7천만 원 수준의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예요. 분양가 상한제 사항에서도 이 가격이면 역대 최고가 수준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계속 이제 강남 서초 쪽이 1위를 찍는 것들은 이제 평균을 계속 내다 보면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예. 분양가가 좀 내려올 만한 근거는 없을까요? 내려오려면 한 2, 3년 정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한정해서 보면 내려올 여지는 없는데 나머지 서울 외 지역은 지금 토지 가격들도 이제 급매물들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양가 구성을 보시면 택지비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 절반, 그리고 나머지 건축비, 그리고 이제 일부 마진이 있겠죠. 건설사가 가져가는. 근데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건축비는 내려올 만한 요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멘트 가격이 안정되었다 정도? 예. 더군다나 최근에 환율 문제도 있어서 맞아요. 수입품 자체가 좀 비싸지는 이슈도 있고 인건비 내려갈까요? 아니요. 전수시급도 벌써 또 올라가요. 동결하면 동결한다고 지금 데모해야 되는 상황이고 물류비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금융비용은 뭐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면 아주 이제 티끌만큼 조금씩 낮아지는데 우리가 이제 전체 택지비 그리고 건축비, 마진 여기서 금융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분양가가 떨어지진 않죠. 근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택지비가 낮아지면 분양가가 떨어질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서울에도 미착공 땅들이 있잖아요. PF가 잘 안 돼서 그걸 저렴하게 매입을 오래 했다. 건설사가. 그리고 향후 한 1, 2년 내에 분양에 나선다. 그러면 일단 택지비에서 세이브를 했으니까 분양가가 그때는 낮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거고, 올해는 사실은 기존 분양가, 작년에 이제 평균이 4,800이었으니까 그것만 유지해도 선방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더 오를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사실은 분양가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거에 정확하게 이제 매칭이 되는 거죠. 예. 많은 전문가분들은 이 상황의 문제점을 분양가 상한제로 꼽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양가 상한제 계속 유지가 돼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이 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혜택을 보는 경우가 딱 한쪽입니다. 일반 분양에 성공해서 당첨되신 분들. 나머지는 다 루저. 심지어 조합원도 루저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하는 주요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일정 가격 이하로 끌어내림으로써 주변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레미안 원펠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할 때 5,600이었고 분양가 상한제상에서 역대 최고가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입주하면서 평당 1억을 찍어버리잖아요. 60억, 예. 네, 그리고 최근에는 거의 2억 찍고 있죠. 그래서 반포 대장이 돼 있잖아요. 반포 대장이 바뀌었죠. 뭐 레미안 퍼스티지에서 레미안 이제 원베일리로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공급이 많이 나와야 효과가 있는데, 이게 조합원들의 수익을 빼서 사실상 일반 분양자에게 얹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평온하게 법적인 용어에서 그렇게 20, 30년을 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한 조합원이 있고, 나중에 청약을 해서, 물론 이제 무주택 기간이 계신 실수요자죠. 그분이 청약을 해서 갑자기 새로 들어오는 제3의 인물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니까 조합원이 이 수익을 가져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나중에 새로 들어오신 실수요자가 가져가는지 잘 따져보시면 사실상 오랫동안 그쪽에 거주하신 분이 이 조합원 분양가에서 조금 혜택을 보시면서 수익성을 가져가는 패턴들이 맞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적극성이 조합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가 효과를 보려면 그 가격대에 많은 물량이 나와서 입주 당시에도 그 가격이 유지돼주면 좋은데, 전혀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뭐 강남 3구랑 용산구만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 외에는 어떤 의미도 부여되는 바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레미안 원펠라도 한 30여 세대 지금 일반 분양이 나온 건데 한 164대 1 정도? 그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결국은 당첨 대신 200 몇 분 정도만 위너가 되는 뭐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원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지금 현장에 분양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분양이 나올 때는 이제 로또 청약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드릴 게, 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한 20억, 한 23억 이렇게 하거든요. 계약금만 20%를 내야 돼요. 그러면 계약금만 3억에서 4억이죠. 일반 서민의 기준에서 보면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후분양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11월에 입주합니다. 맞아요. 그러면 그 자금 여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강남 쪽에서 수백 명이 몰린 거니까, 사실상 대기 수요는 항상 이 정도 가격을 수백 명이 들어올 정도면 서울 쪽의 대기 수요를 여기서 더 확장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사실 이 제도 자체의 취지는 공감은 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예, 이렇게 주변 시세를 안정시키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 고액 자산가분들의 이제 로또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는데, 고액 자산가의 실수요자, 무주택자지만 30억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무주택자죠. 예.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당첨되셔도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히나 이제 네. 강남 쪽 말고요. 이제 다른 강북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것들이 시세 분양을 하고 있다 보니 네. 당첨된 후에 네. 당첨 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우리가 선분양 체계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비규제 지역은 이제 자율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세보다 좀 비싼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하실 때 항상 고민하실 부분은 3년에서 4년 뒤에 입주하는 단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분양가로 보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입주 당시가 되면 앞으로 한 3년 뒤잖아요. 그때도 이게 과연 비싼 가격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실제로는 앞으로 분양가가 내려갈 유인은 굉장히 낮다라고 설명을 드린 것처럼 최초 분양가에서 보통의 일반적인 특히 서울에서 신축 단지는 최초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도 이제 원금에 대한 그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를 해도 최초 분양가보다는 붙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에서 보시면 지금 당장은 좀 이제 이게 역전이 됐으니까 비싸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주변에 이제 구축, 5년차, 10년차 혹은 준신축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이제 금액은 좀 세이브가 될 수 있긴 하나 나중에 보시면 어차피 신축과 구축 사이에 가격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적응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이미 당첨이 됐다면 되도록이면 계약까지 이행해서 입주하실 때까지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토지 허가제부터 고분양가 논란까지 다뤄보았는데요. 오늘의 지성인 부동산 114 윤지혜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